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중진회의와 최고위를 연달아 열고 당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위원장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한동훈 장관 등이 거론 중인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현주 시사평론가,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당초에 조기 선대위를 비롯해서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등장을 했었는데 결국의 결론은 비대위 체제가 됐습니다. 일단 그 결정 배경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김기현 당대표가 어제 오후에 갑자기 사퇴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이제 지도부에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비대위 출범은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것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국민의힘의 당헌 26조에 따르면은 그 당대표가 거리됐을 때 원내대표가 그 업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한 대행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죠. 최장기간 60일 동안 권한 대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 총선이 4월 10일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수장을 맡아서 끌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비대위로 전환을 하고 또 예정되어 있던 공관위를 띄우면서 선대위를 조금 앞당겨서 조기 선대위를 띄우는 등 이와 같이 이제 자연스러운 트랜지션을 보여주면서 국민의힘이 뭔가 혁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도 어제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에 그 당내에서 3선 이상을 맡고 있는 그 중진 의원들 오늘 오전에 이제 연석회의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또 이어서 최고위 회의도 개최를 하는 등 이것은 아무래도 비대위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담긴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가 비대위였다 이렇게 들리기도 했는데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김기현 당대표가 아마도 갑작스레 당대표를 사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조기에 그 당대표 사퇴의 의중을 전달했으면 아마 비대위 체제 전환과 같은 논의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고 속도감 있게 더욱더 진행이 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갑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밝히다 보니 윤재욱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중진들이 나서서 회의를 거쳐서 오늘 비대위를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이달만 해도 국회에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요. 쌍특검법 관련 문제, 예산 문제도 남아있죠. 인사청문회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 조기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로서는 비대위를 빨리 출범을 시켜서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다음 공관위, 다음 선대위 체제로 연결 짓는 게 지금 현재 여당 입장에서는 뭐 합리적인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해도 그러면 윤재욱 원내대표도 물론 빨리 비대위 체제 꾸리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걸 감안하고 조금 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쌓여있는 현안들을 고려하면 그 시간 동안의 지도부 공백 사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남거든요. 그렇죠. 뭐 2주 정도 걸린다고 예상을 해볼 때 그것이 이제 시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과연 무탈이 이제 그 위원장을 지명을 하고 또 무탈이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인가 이것도 또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안들이 너무 쌓여 있는 상황이고 당내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차고 또 당 대 당으로 또 이렇게 맞서기에도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으로 국민의힘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예측이 가능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뭐 임시 전당대회를 꾸리기에는 시간이나 혹은 거기에 쏟을 에너지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비대위를 꾸리게 된다면은 오늘 그 지도부가 총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그 지명직 또 임명직 최고위원들이 이제 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지만 그 다음 그 대체하시는 분들이 올 때까지는 업무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어가면서 빨리 비대위원장을 일단 지명을 하고 비대위원회를 꾸미는 수밖에는 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는 어려운 국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국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의 표명을 한 인물들이 남아서 어느 정도 일 처리를 막아주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이셨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김기현 당대표가 지금 당대표를 사퇴 의사를 조금 더 빨리 밝혀주셨으면 이런 사정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빨리 밝히면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일단은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선임할지에 대한 논의가 과연 국민의힘 내부, 그다음에 용산의 의중이 어느 정도까지 정립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조기에 전환될 것을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과정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용산에서 바랬던 것들은 김기현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우선적으로 사퇴하는 것보다는 불출마 선언을 하기를 원했던 게 아닌가 하고 관련해서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당을 추스리면서 선대위 그다음에 공관위로 체제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사실 구태여 지금 김기현 당대표를 흔들 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결과적으로 선택을 불출마보다는 당대표 사퇴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산과 국힘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결국에는 비대위의 장을 맡을 인물이 그럼 누가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거론되는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 비롯해서 원희룡 장관, 김한길 위원장. 이 중에 어떤 인물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이제 사견입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거명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최근 들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차기 여권의 그 지도자로 그 갤럽 조사 결과 그 한동훈 장관이 상당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야당의 이재명 대표와도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이룰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제 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이름이 먼저 거명이 됐을 것이고 이외에도 원희룡 장관도 사실 많은 정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선거에 나가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삼선 의원을 하고 지자체 장을 연임하면서도 계속 선거에 승리한 바 있고 또 당내 상황에 밝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이외에 원희룡 장관도 아마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거명되는 분들을 보자면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경우에는 정치 쪽에서는 뭐 신인이고 정치 경험이 전무합니다만 그래도 혁신위원장으로서 나와서 국민들께 굉장히 호소할 수 있는 여러 메시지를 내놨고 비교적 뭐 설화에 가까운 조금 여러 가지 소동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께 호소할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을 갖췄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그때 이제 혁신위원장을 마무리하면서 공관위원장으로 이제 자천했었기 때문에 공관위원장 쪽으로도 한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예. 이외에 원로급에서는 이제 김한길 통합위원장이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김한길 위원장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상당히 이제 가까운 관계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뜻이나 혹은 당의 관계를 좀 조율하는 데 있어서는 좋겠습니다만 본인이 좀 고사의 뜻을 밝히고 있다라는 뜻도 있고 국민의 힘과의 연결고리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는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원희룡 장관이나 혹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또 한동훈 장관 이런 분들 중에서 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무부 소관 업무가 아직 채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레 불려나왔을 때 정치 경험이 없을 때 과연 이런 카드로 쓰는 것에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하마평에 오른 대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되는 여러 인물들을 정리를 해주셨고 거기서 범위를 조금 좁혀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윤재욱 원내대표 겸 그리고 당대표 권한대행은 아예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비대위원장의 어떤 기준점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총선 승리의 과제를 달성하는 데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평론가께서 좁혀주신 그 인물들 가운데 여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인물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요건은 정치적인 표현이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거기에 부합하시는 분이 과연 누굴까라고 고개를 약간 갸우뚱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다고 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정확하게 부합하시는 분이 누굴까 아마 국민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비대위원장은 지금처럼 수직적 당정 관계에 있는 정부와 여당 간의 관계를 봤을 때는 어찌 되었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했던 말들은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반영해서 차기 총선의 그런 선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실 수 있을까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조언자 그룹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분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한길 위원장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과연 김한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과거에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을 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선거를 치렀던 경험이 있으신데 그때 선거 결과가 꽤 좋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보궐선거를 참패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과연 국민의힘과 연결고리가 없는 김한길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힐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긴 하겠지만 그것조차도 용산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 있기도 하지만 글쎄요. 지금 비대위원장의 자리는 차기 총선에서 만약 결과가 나빴을 경우에는 그 책임도 오롯이 함께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처음 데뷔하는 무대인데 그러한 위험을 무릅쓸까?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분들은 별로 없지 않나. 제가 말씀드린 김한길 위원장이라든가 몇 분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인요한 위원장 같은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천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천하시는 분들이 안철수 의원과 하태경 의원 같은 분들이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친윤이 아니시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용산의 의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조금 그 순서에서는 좀 뒤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한 보도에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김 대표에게 요구한 어떤 사항들이 있었고 김 대표가 이걸 거부했다는 맥락에서 지금 일련의 흐름들을 뭐 분석한 보도도 있었고요. 김 대표의 사퇴 배경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대통령실과의 교감 내지는 뭐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혹은 구체적인 언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야 그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의사보다는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 김기현 대표의 사퇴든 불출마 선언이든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수순이 아니었느냐, 시기만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김기현 대표 본인만 제외하고 밖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난 그 강서구청장의 선거에 있어서 17.15%라는 차이에 이제 대패를 하고 난 이후에 과연 김기현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 상황에서 김기현 2기 체제다 하면서 임명직들을 이제 바꿔서 출범하기는 했습니다만 이후에 인요한 혁신위가 등장하고 나서도 어떤 특별한 그 국민들께 인상을 심어줄 만한 내용들을 김기현 대표가 제시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출마 선언이든 혹은 뭐 당 대표의 사퇴든 간에 타이밍을 여러 차례 실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많은 분들이 막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여러 차례가 있었죠. 사실 그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도 시기가 있었고 인요한 혁신위가 들어서서 친윤 내지는 영남 중진들에게 희생을 요구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는 신호를 보냈다면 훨씬 더 명분도 쓰고 그리고 효과도 큰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도 실기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인요한 혁신위가 끝난 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득권은 당원 누구라도 내려놓겠다라는 이야기. 예. 이건 상당히 누구를 겨냥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실기를 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부랴부랴 사퇴로 떠밀리다시피 해서 사퇴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점은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그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면 좀 판단 미스가 아니었나라고 해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좀 더 적절한 시점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여러 가지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제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어떤 이유를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김기현 당대표가 자명이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불출마 선언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있어서 장제원 의원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다 보니 그 시기 때문에 자맹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당대표 사퇴의 결정을 한 것은 글쎄요, 저는 이게 과연 용산에 바랬던 방향이 이것인가 싶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현 당대표 입장에서는 불출마 선언도 아니고 당대표도 유지하고 싶은 상황에서 끝까지 아마 좀 용산 쪽과 조율을 좀 진행을 해본 것이 아닌가. 끝까지 한번 불출마 대신 당대표 사퇴로 그걸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게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선택이 과연 김기현 당대표 입장에서는 좋은 최선의 결과일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용산과 대통령실이 바라는 것은 영남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과 험지 출마 요구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에서 가장 중요한 희생이라는 단어를 동원을 해서 분명히 밝혔었죠. 그것들을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당대표는 불출마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아마 차후에도 불출마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태여 김기현 당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아마 추후에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대표는 일단 사퇴를 했으니까 사퇴하고서라도 그러면 말씀하신 출마라는 부분만 좁혀서 볼 때 그러면 일단 불출마나 험지 출마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울산 지역구 출마를 강행할까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추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김기현 의원, 당대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전 당대표로 적절하겠네요. 할까요? 네.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직을 사퇴하고 울산 지역구를 고수하겠다는 모습을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 아마도 끝까지 용산에는 최소한 경선이라도 붙여달라라는 요구를 계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저는 그 선택이 과연 그 어떠한 정치적인 그 결과를 낳을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까지 용산에서는 그 용산의 의중을 거스르고는 살아남은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장제원 의원을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버스를 92대까지 동원하면서 권력에 대해서 자기는 항상 비판적이었다. 권력에 기생하지 않겠다. 라는 식의 강한 어조로 차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돌연 그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용산의 의중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김기현 당대표가 과연 출마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본인의 의지 측면에서 어떻게 가닥을 잡을 생각인가라는 측면도 하나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장제원 의원에서 김기현 전 대표로 이어지는 어떤 쇄신의 흐름 그리고 애초에 당초에 혁신위에서 제안한 어떤 흐름과 정신을 이어가려는 모습들이 있었을 텐데 혹여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흐름이 깨지게 되진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런 흐름이 깨지게 되겠죠. 사실 이 양손에 든 떡을 다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취임 이래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라든가 혹은 당에서 취한 여러 가지 스탠스 또 국민들께 호소할 수 있는 정책의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뭔가 업적이라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면서 강서구청장 선거의 패배라는 적극적인 계기를 마련되었을 때 그때 당을 위해서 뭔가 자신을 던지는 이러한 선택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제 이미 그때 이제 실기를 한 상태에서 이번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어떻게 보면 떠밀리다시피 본인이 그 당대표직을 내려놓게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타이밍을 말씀드렸었는데 타이밍도 적절치 않았을 뿐더러 그 방식 자체도 페이스북의 메시지식으로 해서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그것이 이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거기 행간에 담겨 있는 의미를 보자면 이를테면 기자회견 같은 걸 하게 되면 백브리핑 등을 통해서 아무래도 그러면은 출마는 하시는 겁니까? 울산 지역구에 나오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응답을 회피하는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어떠한 정무적 선택을 했는가, 당을 위해서 본인이 쇄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었을 때 이것이 국민들께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판단이 좀 잘못되었다라는 점을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그 김기현 대표가 지난 이준석 전 대표의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팀으로 같이 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당직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보면은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처신 또 여러 가지로 그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본인이 당대표 되고 난 이후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당대표로서 어떤 공천으로 이어지는 내년 총선까지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 또 게다가 본인의 지역구에서도 출마하고 싶은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 큰 패착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언급을 하시니까 앞서 변호사께서는 김기현 대표의 자맹 기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은 김기현 전 대표가 자맹 기간에 예정된 일정들을 여러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와의 회동은 예정된 일정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취소를 하지 않고 만났거든요. 이 속내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 자맹 중인 대표 입장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났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지금 불출마냐, 당대표 사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 내외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당을 떠나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만났다는 자체가 의혹을 좀 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당대표 사퇴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식의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두 인물 모두 선을 긋긴 했습니다. 양측 모두. 그렇죠. 예. 되게 부적절한 그런 만남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그런 거취를 먼저 결정을 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당대표를 사퇴한 이후에 당 원로로서 충분히 만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어떠한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시점도 온당치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뭐 시점도 그렇지만 두 인물이 워낙 그전에는 다소 날을 세운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친밀하게 교류해 오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받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날 세운 여러 메시지들을 내놓다가 그 며칠 들어서 굉장히 좀 친화적인 그런 메시지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유인가 했더니 두 분이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랬던 건가? 라는 생각, 억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양상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 이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야기가 나오기 한 30여 분 전에 오전에 이준석 대표와 만났다더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이준석 대표가 또 직접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내용이 발설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요한 상황 하에서 아무리 미리 예측이 되고 약속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건 얼마든지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이 그토록 중요했었다면 왜 과거에 인유한 혁신이가 이제 1호로 이제 통합 메시지를 내면서 대사면을 선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이제 당 징계를 전부 취소를 했었잖아요. 오히려 그때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더라면 이런 뭐 탈당을 한다거나 혹은 뭐 신당 창당을 한다거나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좀 만류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당 내외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징계 취소를 하면서 통합하는 의미를 보여준다라는 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이었을 텐데 아니 지금 잠행을 하다가 그 와중에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 이러니까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과연 그렇게 된 이유야. 물론 뭐 본인은 만류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신당 창당이나 혹은 탈당하지 말라라는 뜻을 전달했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그 상황이 그거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의 선후 관계를 놓고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 자체도 상당한 의문점이 든다.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라는 데 또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아닐 수 그러면 없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두 양측에서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향후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는 어떤 상황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향후 둘의 연대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뭐 연대라 하면 이제 탈당과 신당을 꾸려서 뭐 울산에 이제 뭐 출마를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어질 텐데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동의하십니까? 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여야 정당 모두 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전 현직 당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러 나선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볼지 참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출마에 관련한 그 주목도가 많이 모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불출마라는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탄희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두 인물 모두 초선 의원인데 이 결정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그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사유는 두 분은 좀 다르시긴 하죠. 연동형 비례제에 관련된 부분과 있고 예. 정치적인 한계를 느꼈다는 부분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그 사유 자체는 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의원 모두 초선 의원이시고 지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재 영입 차원에서 모셨던 분들이세요. 그리고 입당 이후에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신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한계를 체감을 하시고 정치적인 인생을 지금 이 단계에서는 불출마 선언으로 연결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개인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이 의원들이 기대했던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척 안타까운 부분이고 사실은 불출마를 선언하셔야 될 분들이 사실 다른 분들이 더 계실 텐데 정작 앞으로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들이 이번에 불출마 선언했다는 것 자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생각하신 정작 불출마를 해야 할 인물들에게 어떤 신호탄이나 불씨가 될 수 있는 역할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그런 역할로 이어질까? 그런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질까 싶긴 한데요. 예. 사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분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불출마 선언을 해서 민주당을 살리겠다.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그런 뭐 진정성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이미 불출마 선언에 동조하거나 그런 의견을 밝히셨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불출마 선언은 사실상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박병서 의원을 제외하고는 중진 의원들 중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 좀 더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상호 의원 있지 않나요? 우상호 의원은 선언하지 않았나요? 네, 우상호 의원과 박병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기타 중진 의원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불출마 예. 선언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 아무래도 그 시점은 공천 과정과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면 민주당에서도 사실 여당에서는 인적 쇄신의 어떤 흐름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야당도 연장선상에서 중진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이런 선언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앞일이 조금 예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상호 의원은 4선이고
박병석 의원의 경우는 6선의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불출마 선언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초선 4분이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씀인데 이분들 가운데 특히 이탄희 의원이나 홍성국 의원의 경우에는 자기 그 전문 분야가 있는 분들로서 앞으로 민주당이 보다 혁신하고 쇄신하는 미래를 향한 지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분들은 다시 출마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정작 이분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는 모양새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데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다른 이유라고 방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이 두 분이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 출신인데 선거법만은 지켜달라.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걸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홍성국 의원의 경우에도 이분은 이제 금융권의 CEO를 지낸 분으로서 전문 분야에 있는 분인데 이분도 하시는 말씀이 제로섬과 같은 이런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양극단으로 아주 그 정쟁의 요소만이 남아있는 이 정치를 이 폐해를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의 근본 원인은 민주당 내에 민주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정말 쇄신하고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될 분들은 지금 뭐 사쿠라 발언으로도 대표되고 있는 86그룹들, 그러니까 운동권 민주화 세력의 기득권을 누릴 대로 누린 이분들이 바로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상관없는 분들이 오히려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그 추세에는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의미 있는 불출마 선언 같은 것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서는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도부를 통합 비대위로 전환하자. 그리고 선거법 약속은 지켜달라라는 게 이번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제안이었거든요. 이 제안 사항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지금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의원들이 주장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 자체가 어떠한 의미와 정당성이 부여되는지는 저는 사실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출범이 되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당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큰 흠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가 현격히 떨어져서 다음 총선에서 상당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거나 그러한 지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될 그 필요성과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당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여당이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은 사실 김기현 전 대표가 출범 자체가 사실상 용산의 개입을 통해서 그 당대표로 출범을 했었고 용산의 입김에 따라서 불출마 내지 당대표 사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또 그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참패도 있지 않았습니까? 인류한 혁신위에 대한 그 대응도 굉장히 부적절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한데 과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나? 지금 상당수의 그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당장 전대를 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다시 한번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과연 왜 지금 이 순간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나? 저는 그분들의 주장이 과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부의 어떤 반응이나 대응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대응을 저는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 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때 그 근거가 납득할 수준이라면 거기에 대한 해명과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글쎄요, 지금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떠한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까? 과연 많은 당원들, 많은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태여 거기에 대해서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입장까지 밝힐 필요가 있을까? 물론 선거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제 관련해서는 아마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다음 총선에서 여야 누가 제1당이 되는지 누가 과반
의석을 가져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다음 총선을 통해서 저지해야 되는 게 진보 진영의 가장 큰 숙제인데 어떠한 선거 제도가 더욱더 유리한지 아마 그 부분은 더욱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민심을 읽고 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원칙과 상식 또는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의 제스처나 언급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들고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아마 무대응으로 일관할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안이 없다. 이재명 대표가 아주 현격한 격차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당대표인데 왜 여기서 쇄신이나 혁신을 해야 되냐, 왜 지도부가 바뀌어야 되냐, 그 정당성이 없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쇄신이 필요한 것은 국민의힘과의 혁신 경쟁이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는 그 키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뭐 원칙과 상식에 뭐 숨쉬기 힘들다 이런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과연 민주당 내에 지금 민주가 숨쉬고 있는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까요? 민주당 내에 당내 민주주의가 이미 좀 노쇠하고 없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 지지를 밝히고 계시고 특히 열성 지지층, 개딸이라 불리길 원하지 않는 개혁의 딸 분들이 이분들이 열성적인 지지를 보내는 반면에 그 이외의 분들에게서는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이런 당내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과연 당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없는 숨쉬기 힘든 상황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있는 것인데 선거법은 어떨까요? 선거법 역시 마찬가지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약속을 했고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위성정당 안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더니 정말 그런 줄 알았느냐라는 되물음을 하면서 걷어들이게 된다면은 이거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한 것도 여러 차례 국회에서 연설하면서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선상에서 뭐 민주당에서는 말 걷어들이기는 이제 뭐 익숙하니까 그쯤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혁신 경쟁에 나서려고 한다면 그 1차 행동의 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지도부 총사퇴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 이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혹시 덧붙일 내용 있으십니까? 사실 이재명 당 대표가 지금 사퇴하고 비대위 처제로 전환하는 게 과연 혁신 경쟁에 나서는 길이냐, 저는 그게 의문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가 사실상 중앙 정치와 거리가 있던 분들이십니다. 현재 지금 원칙과 상식에서 있는 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전부터 민주당 내에서 중앙 정치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으신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출범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많은 권리 당원들이 민주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느끼고 이재명 대표를 선출했던 것이고 그렇게 출범한 이재명 대표 당대표 체제를 지금 사실 흔드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를 통해서 충분히 혁신과 쇄신을 할 수 있다. 다음 총선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당대표 체제를 흔드는 것이 혁신의 그런 주된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삼 변호사, 김현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